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 예보관. 오늘은 두 분의 예보관을 모셨는데요.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가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고요. 또 25일에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후보가 결정됩니다. 또 목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 등 법안들이 재표결에 붙여질 예정이고요. 27일에는 또 검찰 일정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이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분에게 짧게 총평부터 좀 듣고 갈 텐데요. 우리 용심이 이승환 위원장부터 한번 이번 주 한 줄 평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뭐 국회, 대통령실, 검찰, 야당 거기다 교육감 선거까지 온갖 것들이 다 합쳐지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들께서 정치가 뭔가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날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번 주 정치는 뭐 스콜도 내리는데 폭염도 오고 이 허리케인도 오는데 토네이도도 오는 뭐 이런 상황 아닐까? 근데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불쾌한 재미? 불쾌한 재미가 오는 한 주일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 어떠세요? 내일 빅샷. 네. 내일 빅샷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국민들께서 아마 원하시는 게 한동훈 대표가 결국 대통령의 행동과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느냐, 거기에 아마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뒤에 것들도 다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을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에서 그러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 지점을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꼽아주셨습니다. 뭐 일정은 그렇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슈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선에서 허위사실 발언에서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당연히 좀 이례적인 중형이 구형됐다, 이런 반발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는 법 왜곡죄를 상정해서 심사하겠다. 본격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을 향한 압박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겠죠. 뭐 이러다가 이제 검찰청 폐지 법안이 작년에 처음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했는데 지금 정말로 그 앞에까지 간 이제 직전이라고 보고요. 이거 가고 나서 이제 11월 15일 지나가면은 이제 판사 탄핵부터 해가지고 광장의 총동원령부터 다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선고받은 이 두 가지의 혐의,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선고받을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빼박입니다. 이게 빼박입니까? 뭐 앞서 뭐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변호사나 다른 분들 많이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범죄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장갑 범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장갑이 한 건데 하고 장갑을 하나씩 버리는 형태였어요. 대장동은 유동규, 그리고 백현동은 김인섭, 그리고 대북송금은 이화영, 이렇게 하면서 이 관련자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내가 한 거 아니야 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였는데, 이거 보면 또 지금 혐의 받고 있는 거 성남 FC는 뭐 정진상부터 해가지고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구형을 받은 두 가지, 김문기 씨 모른다, 그리고 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구형이 곧 나올 위증교사는 벗겨낼 장갑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한 겁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이렇게 하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정말로 김문기 씨 12년 동안 알고 지냈던 그분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쳐내려고 했고, 그리고 또 국토부 협박이라는 그 완전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용지상향에 대한 것을 그냥 넘기려고 했고, 위증교사는 그 구형 나올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민주당도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큰 사건들을 방어하는 데는 본인들의 어떤 논제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이거는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역 2년 구형은 민주당에서도 예상을 못한 그 정도 구형량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거는 검찰의 분풀이죠.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는데 지난번 대선 때 원희룡 후보가 물었어요. 예. 정치 보복 뭐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주변을 1년 12달 탈탈 털면 그 정치 보복이다. 지금 2년째 재판받고 있는데 이번에 떨어진 양형 이 구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진짜 분풀이 수준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상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네. 기억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한 것 자체를 가지고 완전히 피선거권을 날려버린다? 저는 이건 완전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재산이나 허위 학력, 그다음 경력 이런 것들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벌금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 최고 심한 징역형을 때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2022년에 5월달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당시 김은혜 후보 경기도 후보가 재산 15억, 그 건물 가격 15억 누락하고. 그 다음에 주식가액 1억 그것도 누락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혐의 처벌했어요. 그냥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될 거는 검찰이 제대로 안 하고 그 기억에 의존한 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피선거권을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고 적어도 검찰이 공정하다라고 하려면 해야 될 일은 하면서 적어도 김은혜는 이거는 당연히 공소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안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이건 완전히 공평함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뭐, 다른 예. 거는 몰라도 김문규 씨 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없다는 정황이 다 있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진짜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아니 근데 이승환 위원장은 나를 잘 아세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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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가 아니 나도 나를 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이런 상대적 인지한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거예요. 인지한다는 네. 거죠. 이 사람의 애고와 자아를 안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인지한다는 거죠. 당연히 김문기를 인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김문기 씨가 맡았던 게 대장동 사업의 1처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장동 사업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전영수 전 비서실장이 성남 도계공 본부장 하셨습니다. 이분도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요. 이분 바로 밑에서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총괄한 김문기 씨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이런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영수 전 비서실장이 본인과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공직을 같이 하면서 네. 성남시에서 정무는 정진상, 행정은 전영수 이 둘을 통해서 모두가 다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영수 비서실장이 돌아가시고 유서 남길 때 뭐라고 남겼어요? 주변 관리 잘하셔라. 정치 그만하셔라. 다 알고 계시지 않냐? 네. 라고 했던 것. 예. 과연 그 전영수 그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 둘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거 민주당이 그냥 이거를 어떻게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방송에서 한 거예요. SBS에서 이거 보세요. 대선 기간에 예, 방송에서 한 여러 번 겁니다. 했었죠. 네. 그래서 2년 동안 재판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계속 밝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년 지나서 검찰이 공소장 이거 변경했잖아요. 네. 그거 왜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로 갔으면 특정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도대체 위반인 건지. 근데 그 위반을 재판 내내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막판에 와가지고 지금 2024년 6월에 공소장 변경한다니까요. 얼마 네. 전에 변경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결국 그걸 변경해놓고 이걸로 그냥 2년 구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제가 볼 때 그 과정 자체도 석연치 않거니와 뭐 몇 분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박근혜 탄핵 때도 검찰 수사로 인해 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거 완전 문제 있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당사자가 문제 있는 겁니까? 검찰이 문제 있는 겁니까? 수사 과정의 문제다. 저는 이 이렇게 문제죠. 보시는군요. 당연히.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 왜 돌아가셨어요? 이거는요. 네. 그 수사 과정에 관계가 돼서 억울했다 돌아가신 그 내용하고 다른 게요. 정말로 그냥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부린 사람 두 분, 핵심되는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건이에요. 저는 이거 그렇기 코걸이 때문에 비거리죠.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박근혜 수사 때도 그때는 아니 일을 같이 전영수 안 하신 비서실장이 뭐 하신 분들인가요? 분이에요. 그때도 이분 다 일하신 평생 분들이죠. 공직만 하셨던 네. 분이고요. 김문기 씨는 이재명 시장 때부터 알던 분이 아니고요. 이미 핸드폰 저장됐을 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라고 성남부터 활동했을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 두 분과 방송하고 있잖아요. 내일 갑자기 나가서 나 그 방송 나간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한다면 이거 완벽한 거짓말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궁색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제 구형받고 나오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가 그 두 번째 내용이었죠. 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답변할까 궁금했는데
7분이라는 압축된 시간 동안 본인이 답변해야 돼서 네. 좀 횡설수설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국회 근처에서 국회밥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들은 이거 그냥 듣고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정감사장에서 7분을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불려온 증인이나 답변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7분을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이고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무제한이에요. 예. 그리고 원래 우리가 국정감사 질의할 때 첫 번째 질의 시간은 7분 줍니다. 두 번째 재질의 시간에는 5분을 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시간에는 3분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밤새도록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때 어떤 답변이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궁색하게 이 7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다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아니, 피감기관 장이었다 보니까 얼마든지 계속 말할 수 네. 있었는데 의원들의 질의 시간 7분을 또 빗대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압력을 내가 받았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사안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무슨 간신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무슨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본인들이. 저는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당연히 그런 짜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사 과정도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공문 표지가리 해가지고 마치 다른 참고인들 불렀을 때 네. 표지가리 표지가리 해가지고 조작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끔 또 유도를 해요. 나중에 이거 걸렸잖아요. 검찰에서 이거 나중에 말을 못 해요. 아직까지도 지금 해명이 없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집어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중요한 굉장히 포인트 상대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안이고 네. 이때 당시에 같이 증인과 참고인 조사받은 성남시 공무원 20명이 그 누구도 국토부에 대해서 협박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이게 모두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도 협박받았다. 국토부가 우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 증언이 단 하나도 없고요. 국토부는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부의 협박으로 종상향 4단계를 해줘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개발에 대한 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김인섭 2심에서 징역 5년 나왔습니다. 그 김인섭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김인섭이 이재명 대표가 젊은 변호사 시절 성남에서 처음 변호사 사무소 개업했을 때 그때 사무장이었어요. 그래서 정치권 운동권 사람들은 정진상 사무장이 맡았고요. 김인섭은 성남시 사건을 맡았어요.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배소연 씨라고 이번에 카드 결제 사건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하나의 시족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국토부에 협박으로 해줬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익은 김인섭이 받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 예. 계속 네. 아니 이 부분에 공무원들 너무 20명이 열띠게 토론을 하셔가지고. 예, 아니 공무원들 20명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모두가 다 일치되니까 그건 거짓말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검찰 수사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셨어요? 저 받아봤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데 공무원들인데 자신의 어떤 직위나 이런 것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각도로 압박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자기네 어떤 임기나 이런 것들 다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더군다나 연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검찰이 몰이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좀 보고 그것이 결국 재판에서는 전 달리 판단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딱 예. 하나만 해가지고 네, 딱 하나만. 그때 국토부 공무원이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성남시장 우리 교부금 다 잘릴 거야 허가 안 내줄 거야 이거 당장 해줘 라고 한 녹취라도 있으면 제가 믿겠어요. 근데 그냥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 나와가지고 내가 협박을 받아가지고 국토부가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국토부가 가지고 협박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협조해달라는 공문만 보냈어요.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그 협박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죠? 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황이에요. 단 하나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나 녹취라든지 아니면 동조하는 증인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네. 그것조차 없이 이재명 대표의 온전한 혼자만의 증언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얘기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구형량이 나온 거고 1심 선고 결과는 11월 15일에 나오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위중교사 구형량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분이 워낙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셔서 이슈를 좀 넘어가서
재보선이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상태인데 이번 주에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전 투표는 또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호남 지역 표심을 두고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중요한 선거인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호남에서 두 군데가 치러지거든요. 예. 영광군하고 지금 곡성군. 곡성군은 민주당이 승기를 좀 잡은 상태인 것 같은데 영광군의 경우는 조금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영광 군수 선거에서는 예, 거기에서 좀 아리까리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남에서 어쨌든 주로 호남은 민주당, 그다음에 영남은 국민의힘. 예. 그래갖고 아무런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치 서비스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히려 저는 정치 서비스가 국민들 입장에서 호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경쟁자가 있는 게 오히려 국민들 그럼요. 입장에서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이 저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선 때는 다시 또 큰 배를 타고 또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일희일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근데 선거운동에 좀 당 지도부가 다 내려가서 좀 주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결과에 대해서 또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라든지 뭐 리더십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한 곳이라도 조국혁신당에 내주게 된다면은 이게 민주당의 어떤 그 호남에서 입지가 좀 흔들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총 4곳에서 진행되죠. 부산의 금정 그리고 이제 강화 그리고 곡성 그리고 영광인데 영광, 네. 이 영광은 조국 대표가 꼭 이겨야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한 달 전부터 내려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열띤 양상에 불을 지핀 거는 조국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전 궁금한 게 그거예요. 조국 대표 왜 이렇게 여기에 그 불을 예. 붙일까?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서 혼자 살고 있는데 뭐 영광에 뭐 프로옵션 오피스텔이나 뭐 좋은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밤에 들어가서 혼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을 할 때 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저는 조국 대표가 이제 본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가 올해 안에 조국 대표 다시 들어갈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둬야 되는데 지난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이겼지만은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그 경쟁력은 바로 조국이기 때문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금정과 강화 같은 선거는 좀 이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호남에서 두 군데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조국 대표한테 뺏겼을 때의 어떤 정치적 타격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서비스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지만은 최악의 정치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을 해서 공천을 준 그 후보가 장현 후보 아닙니까? 이분이 원래 민주당에서 이번 영광 군수 후보 나가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선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장세일 후보라는 후보가 경선 후보로 딱 들어오자 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하고 경선 못한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장세일 후보가 전과가 2개 있어요. 전과가 폭력 전과하고 그리고 그 교부금 부정수당 한 거 가지고 2개가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못하겠다 하고 경쟁 자체를 피해서 조국당에 갔어요. 네. 그런데 전 재밌는 게 그렇게 순결할 정도로 범죄에 민감하신 분이 어떻게 지금 1심에서 구형 2년 받고 앞으로 줄줄이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피해서 곧 징역 가실 조국 대표에게 갈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것 자체도 모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이 두 분이 장세일하고 장현 두 분이 뭘로 경쟁하고 있나 봤더니요. 처음에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전 국민 영광 국민께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런 공약을 네. 벌써 냈어요? 그리고 네. 나니까 장현 후보가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뭐라고 냈냐면 저는 전 국민에게 1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영광 국민 인구가 한 5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 5만 명에게 120만 원씩 주기 위해서는 6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광군의 1년 예산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돼요. 10분의 1을 자기가 당선 직후 당선되자마자 현금으로 100만 원, 120만 원씩 주겠다는 게 과연 이게 나은 정치 서비스인가? 올바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와 행정 체계인가? 저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현금 지원성 공약이 아니, 경쟁적으로 나오는 모양이네요. 국민의힘이 영광군에 왜 안 가요?
가야죠 이제. 가요? 후보 네. 공천하고 가야죠. 네, 확실하게 가요. 갑니다. 네. 무슨 공약 내걸지 일단 지켜보고 싶고 예. 그런 공약은 영남에 가도 많아요. 영남에 가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 소멸이 되면서 사실상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자체들이 가져가잖아요. 예. 서울에 있는 구보다 군 단위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막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뭐 남아도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는 당연히 고도화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 네. 적어도 어쨌든 경쟁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좋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 어찌됐건 민주당으로서는 뭐 리더십이 저는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어쨌든 승리를 좀 해야 그래도 다음 발판으로 또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근데 그 감정 싸움으로 좀 번졌다라는 장면이 뭐였냐면 지난 19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이런 주요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본회의에 조국 대표가 불참을 해서 그 장면을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찍고 뭐 이런 것까지 포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런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고 선거 지원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국회 본회의 불참을 좀 비판한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청래 의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까? 예. 이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과 천박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 정치 전반적으로 용납될 수는 없지만은 민주당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다음이 더 재밌었어요. 네. 이때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청래 의원은 이제 사진 찍어 올리고 하면서 뭐 좋구했는데 쫑크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민석 현 수석 최고위원은 문자를 보내다가 거의였어요. 뭐 이게 뭐 고인물이다, 쇄빙선이 뭐 이거냐라고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조국 혁신당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치게 합니다. 예.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사과를 받아들인다, 뭐 참정치인이다.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에게는 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정치에서 가장 그 싸움에서 막장으로 갈 때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우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현직 전 수석 최고위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보면서 역시 이 같은 편 내에서의 싸움이 더 무섭다 예. 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네. 선거는 싸움이고 그리고 호남 시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발전도 있겠지만 결국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지금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조국 혁신당 나가서 싸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지점에서는 지금 선거가 둘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타격 지점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도 당연히 반박하겠죠. 근데 그걸 하면서 결국 선택지는 주민들이 좀 넓어가는 거고 큰 틀에서는 결국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의 지금 이 국정을 도대체 엉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좀 집중해가지고 결국은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거 뭐 갈라치기 해봐야 저희는 안 갈라집니다. 그래봐도. 지금 뭐 겉으로 갈라진 것 드러나기에는 같은데요, 좀 감정 싸움인데 실제로 네. 갈라질 정도로 선거 심각한 건 끝나보세요. 아니에요. 다시 결국엔 윤석열, 김건희 이 틀로 지금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빅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거 예. 끝나면은 이 또 이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1월 15일 이제 예. 이걸 통해서 또 확실히 커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언제 구속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이거 검찰의 독재입니다, 탄압입니다 하면서 또 하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조국 대표도 큰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이 자기가 포스트 이재명이 될 거냐 아니면 이재명과의 경쟁 관계가 될 거냐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부터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시작이 됐다고 봐요. 포스트 이재명보다는 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민비조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독자적으로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전망이셨고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천 개입 의혹이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 이후에 여야가 공방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좀 한동훈 대표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좀 키워서 두 사람도 공범이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지금 워낙 이상한 일들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당대표도 금방금방 또 바뀌기도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좀 위태해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딱히 당대표로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혼자만
당에서도 지금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당신과 이 민심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도 네. 물론 혼자서만 쓴소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저희 시각에서 볼 땐 맞득지가 않은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자기 힘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지금 양명주, 양평고속도로 땅, 그다음에 명품백, 그다음에 주가 조작, 그다음에 최근에 관저공사 관련돼서 또 나왔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또 이 공천 관련된 것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장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국민들께서 투표하신 적이 없고 이 사람이 뭔가 대통령 역할을 해달라고 기대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명확하게 안 내놓고 잘못했을 때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논외인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불만이 지금 국민들께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네. 여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망하게 되는데 정부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국민들의 삶까지 그냥 같이 망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좀 근데 복잡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 총선 때는 김영선 의원은 공천 기회조차 받을 수 없었고 경선도 이제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고 이전에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공천을 받고 들어왔던 거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여튼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전혀 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좀 정황만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당에서 진단하시기에는 진짜 실체는 뭡니까? 이 사건이. 이게 사실 지난 한 2주, 3주 전인가요? 뉴스토마토 첫 단독 보도 나가고 예. 그리고 연휴 기간 내에도 그 어디에서도 재생산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재생산된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이거 그 내용과 다르네라고 하면서 그때 재생산됐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 제보와 첫 보도의 신빙성 자체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 권력자가 권력을 가졌을 때 자신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공천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대장동 백현동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 6명 중에 5명이 공천을 받았고 5명이 모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지금 곧 어디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권력자가 공천에 개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혜택이에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을 가졌다면은 누구를 공천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저는 김영선 의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사건부터 해가지고 법적인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북에 출마했습니다. 출마했는데 경선까지 하고요, 처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나서 안 됐었죠. 네, 안 예. 돼서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진짜 힘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을 밀어주고 공천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김영선이다. 어떤 개연성과 무슨 이유가 있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 동거래가 오갔다라고 하는데요. 빌려준 돈 받았다고 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은 의혹 제기하고 수사받고 하면 되는데 단 한 가지. 김영선 의원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 여기에서 본인이 하위 10%로 컷오프 될 걸 알고 있었고 그 컷오프 된 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나 험지라도 가겠다. 근데 그것조차 컷오프 대상자는 험지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니까 가가지고 개혁신당 가가지고 내가 이거 폭로할 테니까 공천 줘. 내가 이 전국 조직 가지고 갈 테니까 나 1번 줘라고 한 이거는 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자 해당 행위라고 봐요. 예. 전 당에서 이 비열한 짓에 대해서는 법적 그 어떤 그 처벌 전에 당적 처벌도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김건희 여사가 정말 힘이 있었다면 최지우 변호사 좋겠지 김영선 좋겠냐라고 네. 하는 부분은 아니, 그건 예. 너무 지적하고 관심법이고, 싶어요. 그건 너무 변호인을 관심법이고. 줬겠지. 김영선 의원 좋겠냐. 아니, 너무 관심법이고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김건희 여사가 저길 왜 가지? 저 말을 왜 하지?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 말을 도대체 어떤 태도에서 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지금까지 봐왔고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누굴 특정인을 안 줬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 맥락이 좀 무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명태균 씨 예.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텔레그램 뭐 주고받았다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녹취까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김영선이라고 했다.
까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나 여사가 여기에 개입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것인데 결국 개입한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명태균 씨가 5월 10일 날 대통령 그 취임식 자리에 VIP 좌석으로 똑같이 가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도대체 누가 초청했길래 그 대통령 아버님이 앉아 있는 그 옆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아까 검찰 수사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검찰은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제대로 된 검찰 권력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예. 누군가에게는 칼끝이 안 들어가잖아요. 남한테만 아주 추상같이 그냥 이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의혹이 검찰 수사만으로 경찰 수사만으로 이거 안 끝날 거다. 결국 이 문제는 스스로들이 굉장히 키우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자,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왔던 의혹들이요. 맨 처음 나왔을 때 줄리다 수집 여자다라고 하면 인격 말살적인 행태로 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사실 아닌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최재형 목사 요기에서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했는데요. 금융위원 누가 됐습니까? 아닌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장관 이 구명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종호 씨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뭐 3부가 개입했다라고 했는데요. 3부 가지고 그난리 치더니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아무것도 근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승전 김건희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민주당도 이제 저는 그 끝이 다가오지 않나? 이거 예. 말고 좀 더 새로운 뭔가를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오늘 있어요. 한동훈 예.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만찬 얘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나눠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안 돼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자기 직을 걸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가면 국민들의 어떤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구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내일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시고 자기 직을 걸고 변화를 요청하시라. 저는 저는 얘기하라. 영광에서 조국과 이재명 두 대표가 식사를 할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